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첫 번째 문제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개구리 죽이기. 네. 지난주에는 우리 문제가 뭐 개밥 주기 간단했었죠. 개밥 주는 게 양심적이냐 아니냐. 개구리 죽이는 게 양심적인가요? 아닌가요?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시대? 네. 지금은 약간 추억처럼 여기잖아요. 아, 그렇지. 아니, 네, 그 소시오패스적인 추억을 갖고 있네. 아 근데 좀 어른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릴 때는 너무 못 살아서 그때는 그랬다. 먹을 게 없어서 꽃도 따먹었고. 맞아. 배고파서 많이 잡아먹었어. 예, 근데 그거를 희낙낙거리면서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당신 너무 소시피스 이런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고 너무 힘들고 6.25 끝나고 뭐 이런 시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상수기구를 뜯어먹는 이러면은 누가 들어도 차라리 뭔가 너무 힘들어서 쓰레기통에 있는 거 몰고 먹었다 이러면 애착이가 뭔가 동정심이라도 가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를 첨가했죠, 그죠? 장난삼아.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장난삼아 그래서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면 또 교수님의 어업에 따르면 또 이때 또 정말 장난삼아 뭐 힘들어서 한국에서 먹었다 이러면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지. 그럼 이렇게 장난 반, 생존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그래서 조금 정신 치료의 대상이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건 좀 맥락 정말 콘텍스트에 따라서 다르지. 그 당시에도 여자애들은 못 먹었어. 그래요? 또 성별에 따라 또 다르다고. 그건 달랐어. 분명히 달랐어,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이제 깡통에 많이 이제 잡아서 한꺼번에 구워 먹어야 되니까. 응? 근데 어떤 여자애만 유일하게 와가지고 뭐 그죠 깨구리 뒷다리를 좀 얻어 먹은 적이 있고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다 도망가. 안 먹어, 못 먹어, 징그럽고. 그래서 뭐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심심풀이 그죠 막 그때 심심풀이 장난이란 표현, 게임이란 표현이 되게 오늘 되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게임 장난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걸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걸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의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수교를 죽이는 거. 왜 친구한테 가끔 그러잖아. 남자친구한테 장난하냐? 양심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야 진지한 남녀 관계에 너 지금 장난하냐? 경험 있어서. 아니 장난을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난하냐 할 때는 지금은 장난하면 안 되는 때인데 장난을 하면 양심이 없다고도 보는 것 같아. 장난하면 양심이 없다. 장난을 치는 것이 양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저는 좀 아까 너무 제가 질문을 그냥 너무 건너뛴 것 같은데 제가 예전 이 비슷한 문학 작품을 영문과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이 아이를 뭔가 이렇게 잘 양육하지 못해서 뭐 이런 제대로 뭔가 어른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가 너 왜 범죄자가 됐니? 라고 흉악범이 생겼는데 너 왜 흉악범이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지금 막 40대, 50대 그 정도인데 왜 흉악범이 됐냐 이러니까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자기가 그 학교에 내야 되는 돈 적은 돈인데도 자기가 집안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어머님만 있고 자기는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거를 못 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전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구나. 싸대기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악마가 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물론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엄청난 사회에 악행을 저지른 거를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단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법적으로 근데 그 스토리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한테는 나는 끌어오르지 못하는 분노 이거를 이런 사회판에 갖다 놓고 장난을 치는 건데 그 말을 들리자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난은 정말 말 그대로 양심은 진짜 그건 장난은 아닌 것 같아. 그건 폭행이지. 그래? 장난과 폭행이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왜요? 장난이 심해지면 폭행이 되지도 않나요? 장난을 이제 그 빙자한 폭행이지 그런 경우는. 좀 약간 구별이 좀 잘 안 되는데. 장난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장난하냐 이럴 때는 진짜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 지금 관계를 깨트리고 있어. 이건 악행이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가 있는 거야 지금. 선긋기를 해야 돼. 너 지금 장난의 선을 넘고 있는 거야 지금. 장난이야 지금. 넘어가 지금. 악행으로 넘어가고 있어. 야 그만 여기서 끊어.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경범죄 정도가 그냥 그것도 폭행이지. 악행이지 그것도. 되게 어렵네요. 장난. 그 장난 우리 뭐죠? 무슨 타입 오렌지 뭐 시계인가 있잖아. 시계태엽 오렌지. 시계태엽 오렌지 나무 아무튼 또 올려. 나이라인 오렌지. 나이라인 오렌지나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튼 그 젊은 애들 남자애들 나와가지고 왜 있어. 장난 삼아 시작한 게 커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처음에는 멋모르고 장난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긋기, 금긋기는 정말 잘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소시오패스가 범죄자랑 제가 너무 같이 하시기 아니 시간 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근데 사회 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다행스럽게도 아니에요? 네. 사이코패스랑은 달라. 사이코패스도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유영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많이 나오면 정말 이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비율이 적어. 그래요? 되게 흉악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울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꼭지가 획 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가 훨씬 많아요.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지금 소시오패스처럼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악행, 폭행, 이 폭력이라는 거대한 주제하고 소시오패스 양심 이 문제를 그걸 절대 불어가 본 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이거를 나누는 게 규범화 개념화시키고 따로 나누는 게 좋을까?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나누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기적 유전자, 우리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좀 무리한 시도라고 좀 보이는데 어쨌든 현대의 이런 학문 흐름은 뇌라든지 호르몬 또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설명력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혈연 관계 이런 것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진화에 훨씬 유리했다. 그러면 공동체 원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소사이어티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의 원리를 가지고 양심의 출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사이어패스가 출현하면 우린 비난하잖아요. 범죄자 처단해야 되고 적이 나타나면 물리쳐야 되고 공동체가 더 결속력이 단단해져.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100%가 4%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의 원리를 보자면 건강한 모아리를 위해서는 4%의 소시오패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파라다이스에는 소시오패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토피아예요? 있어요. 응?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근데 소시오패스가 왜 있어야 되죠? 응? 제가 약간 단계를 조금 비약해서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소시오패스가 왜 필요하죠? 근본적인 물음인데요, 그 부분이. 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제 뭐 차감이라고 하든지 차가운 사람 또는 그 모여서리를 깨트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소셜 컨트랙트, 사회계약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개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태초에 무리가 있어요. 군중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태초에 무리가 먼저고 근대 사회를 거치면서 개인이 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리가 먼저 출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둘 사이에는 맞짝관계잖아요. 개인 없는 무리는 없는 것이고 또 무리에는 반드시 개인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을 때 소시오패스는 무리즘에 실패하는 부적응자들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면은 무리즘의 모아리 사회 안에 없지 않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들이 있는 것이
그 모요사리의 건강성에 유리하다는 거야.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가끔 아픈 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맨날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오늘 죽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누구처럼 골골 앓으면은 이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더 오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골골 80년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궁금하네요. 아니 설명 방식이라는 거야.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뒤에서 책 뒷부분 쪽에 읽어보면 소시오패스가 공감 능력, 그러니까 뇌 과학적으로 볼 때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시오패스 자체를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봐야겠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문제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뇌라는 것은 플라스티시티, 이 유연성이라는 거가 특징이야. 뇌는 고정되어 있는 무슨 석회질이 아니야. 뇌는 끊임없이 뉴런 시냅스는 생성되면서 소멸되면서 변화해가요. 내가 생각한 만큼 뇌가 생겨. 말이 좀 이상한데 뇌의 구조 자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특징이 많이 있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요. 치료도 가능해요. 우리가 정신병자를 그냥 가둬둔 적이 있었죠. 요거 1950년대 이후에 와가지고 정신병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뇌가 일정 기간 청소년기를 거치면 뇌가 고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는 못 고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거죠.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가소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뇌가 변화 가능해. 그러면서 정신병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뇌라는 것이 왼쪽 뇌가 훨씬 중요하고 오른쪽 뇌는 주로 성격을 담당하는 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부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마음을 먹었지. 이거 왼쪽 뇌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성격, 의지 부분은 오른쪽 뇌가 담당을 해.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잘 참고 인내심이 높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오른쪽 뇌가 좋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 뇌가 발달을 덜 했어. 이 뇌는 오랜 동안의 그 수련 또 나름대로의 이런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건 오른쪽 뇌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어느 날부터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즐거움을 느껴. 그리고 저돌적으로 공부를 더 시작해. 이게 1년 만에도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도 가능해. 근데 하루 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뇌가 아니야. 왼쪽 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2 더하기 3은 뭐죠? 금방 답을 내죠. 왼쪽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나빠요. 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화가 났어. 마음 가라앉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왜요? 오른쪽 뇌거든. 오른쪽 뇌는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뇌가 나를 지배해. 내 의식을 요추 변연계라고 말하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협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쪽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똑같은 상황에 접해도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건 타고나는 면도 큰데 그래도 훈련과 깨달음과 또 반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면은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럼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충격,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어난 어떤 충격에 관한 건지 이걸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쳐야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냐 아니냐부터 파악을 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라면 환자잖아요?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을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환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맨날 생각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붕괴시켜. 나를 파멸시키고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히틀러 보세요. 그 얘기까지 가는 거잖아. 한 사람의 소시오패스를 우리가 환자로 볼 때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하잖아. 선을 긋잖아. 그 사람을 뭐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악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없어. 양심이 있다 없다를 도덕적 판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 이걸 심리적인 문제, 뇌 문제, 탄생의 비밀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의 인격도 우리가 좀 존중해 주는 게 아닐까. 동성애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환자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동성애자를 환자로 본 게 아니고 일종의 전염병으로 본 거예요. 환자를 보는 시각이 갖춰지면서부터는 우리가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는 다르게 생긴 거야. 다르게 생겼다면은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중해야 되는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지. 전염병처럼 그냥 가두고 멀리하고 단죄하고 제거할 이런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대응이 바뀌는 거죠. 우리 비틀즈 아시잖아요. 비틀즈가 그 세포라 게이트 흑백 분리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말을 썼어요. 비틀즈 인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인기 그 젊은 26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4명이 미국 순회 공연할 때 그때 세포라 게이트가 있었단 말이야. 화장실에 백인 전용, 흑인 전용 이런 전부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한마디 하는 거야. 사람이 짐승이야? 그거 왜 나누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 때문에 실제로 무슨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그렇게 분리해놨으면 우린 가서 공연 안 하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분리해놨던 가로대가 사라졌어. 이게 인식이라는 거야. 그거 사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소시오패스를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한다라는 인격으로 보는데 예. 파손된 인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정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평가 어떤 그런 인식이 아니라 뭐를 인문학적으로든지 사회학적으로든지 이렇게 약간 그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상담 치료 이런 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 자체가 희귀하고 한 번 받으면 50만 원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 논리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잘못된 건 맞는데 또 하나의 그 파손된 그 병든 인격으로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돌봐야 하는 환자로 봐야 하는 그래서 앓는다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소시오패스 썼을 때 패스의 뜻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앓는 거거든. 앓는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줘야지. 그를 뭐 때리고 그럴 거야? 그러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고 뭐 사회에 엄청난 뭔가 기업에 엄청난 그 발전을 만드는 이 사람이 근데 막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권력을 미스터 피자? 야 진짜 그놈 너무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는 소시오패스는 아니잖아요. 소시오패스 모르지. 내가 또 진단을 해봐야지. 어쩌면 당신. 그래서 그런 사회의 악취라고 부르는 인간마저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진단을 내려야 돼. 있고. 소시오패스면은 네. 우리 그걸 믿으면 안 돼.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뭘 했는지 어쩌면 너 살인한 거 아니야? 뒷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고발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소시오패스 이 앓는 사람은 무슨 죄로 고발하겠어요? 그럼 고발하려면 죄를 들춰내야 되잖아. 그 들춰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그런 숨겨진 악행들을 통해 가지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당신이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소시오패스였는데 모르셨죠? 그래서 당신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뭐 판단 이전에 일단 진실을 드러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마서 스타우트는 여기 뒷부분에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를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저자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자처럼 이제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그 소시오패스에 농락당하기 쉬우니 그 사람을 멀리 해라라는 건지 아니면 그 교수님의 말씀 완전 반대되는 게 이 소시오패스는 완전히 구제불능이므로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인지 그거에 조금 궁금해요. 일단 우리 맥주 여사는 유보적인 태도인데요. 네. 아직 우리는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치료 가능한지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치료가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치료가 어렵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한 얘기예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모여살이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살면 내 삶이 파괴돼. 그리고 더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히틀러.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우리 모임의 장이 돼버렸어. 그걸 사유화해. 최순실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이 뻔뻔해 보이잖아. 뻔뻔해 보이잖아 정말. 응? 그러면 이런 뻔뻔함의 그 가면인데 이것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는 이런 권력욕,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 결국 이기고 지고 하는 승부욕. 이기면 다 갖는 거다 얘가. 내 마음대로 한다 얘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공동체가 붕괴되잖아요. 붕괴란 말이 좀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파르테논 신전 기둥 하나가 빠졌어요. 또 하나 기둥이 빠졌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은 진리의 황소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2개를 잃어버렸어요. 3개를 잃어버렸어요. 기둥이 하나 남아서 어떻게 될까요? 쿵 뛰어야겠지 뭐. 그럼 그 위에 타고 있는 황소 등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뛸 때마다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이게 소시오패스, 우리 모르면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줄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꾸 믿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 양심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의심하는 거를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능하면 회개하겠지. 주여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아무리 치료하려도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 개인도 파멸하고 공동체도 붕괴되는 위험이 초래되니까 그 소시오패스들이 혹시 어쩌면 소시오패스라는 판정이 나면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처리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면 그들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이러한 본디지, 유대를, 연대를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질문은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연결은 되는 거여가지고 교수님 양심과 경영 논리에서 어떻게 이걸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그 광고 시장하고 또 하나가 이제 뉴스 보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구글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게 되는 원천 정보들을 보면 자기들이 생산한 게 아니야. 언론사들, 일반인들 아니 그 다 시켜놓은 거 아니야. 이제 플랫폼 하나 깔아놓고 와서 놀으세요 해놓고는 그 놀고 있는 거 잘 모아가지고 우리 네이버도 보세요, 그죠? 자 검색 순위 하나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100조 단위 막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졌어. 구글이 돈 버는 것이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마치 이름하고 똑같아. 애들 막 모아가지고 야 놀아 해놓고 애들이 열심히 놀잖아. 땀 뻘뻘 흘리면 놀아요. 그걸 중계해가지고는 중계료를 막 타먹는데 애들이 얻어가는 건 뭐예요? 노는 즐거움만 가져가. 그리고 그 중개한 사람은 빌딩을 지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글이 양심이 있는 회사일까요? 없는 회사일까요? 자기들은 지금 잘났다고 보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어. 판 싹쓸이 해가지고 우리 구글이 웬만한 국가를 살 만큼의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지나친 부는 악하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 이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청렴결벽하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도 그 사람 부가 너무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밑에 파리떼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파리떼들이 모이는 순간, 집단이 되는 순간 조직의 논리가 쓰이게 됩니다. 그 조직의 논리는 일반적인 공동체 논리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떡값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의 떡값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내부 고발자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삼성의 논리라는 게 얼마나 악덕한지 알 수 있는 거야. 검사, 판사 매수하고 이런 산재 같은 경우 막 그냥 자기들 논리대로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이러한 악마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거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란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로 쫙 알려져 있단 말이야.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자꾸 나누는 이유가 제가 이슬람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슬람은 아주 묘하게도 현대적인 헌법 안에 모든 민주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권리를 개인에게로 다 양도해 줬어.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개인에게서 그것을 뺏어와서 국가가 종교를 장악해 버렸어요. 마치 유신헌법 때 이렇게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헌법 1조 1항 모든 국가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2항은 근데 그 국민을 대표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 갔어요? 이런 엉터리 헌법을 만들면 결국은 국가는 그런 몇몇 소수 집단의 수단이 돼버리죠. 이건 내부적으로 보자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라는 거는 내적으로 평등과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외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일반화되는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삼성이 내부적으로 올바르다면 외부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겉과 속이 다르면 이건 바른 마음이 깨진 거죠. 뒤틀어졌거나 콤플렉스란 말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틀려 버렸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들일 거야. 왜냐하면 기업의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돈의 힘이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현대인들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를 제식으로 바꾸면은 사씀이에요. 사서 쓰는 사람. 사서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사서 써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그것을 생산해내는 곳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힘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요즘은 경영 논리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FTA 보세요.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는 돈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국가인가요? 아니면은 미국의 경영 기업을 위한 국가인가요? 군수산업은 미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죠. 군수산업을 위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개념 자체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많이 변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도 맞는데 그것이 교묘한 방식으로 침해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침해는 막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국가의 기능은 공동체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도 이제 결국 이 소시오패스 문제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업의 양심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제가 늘 짓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 적용될 수 있고 미래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삶.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발음의 척도는 그거죠. 근데 그 약간 무한자 같아요. 계속 수렴해 가야 되는데 수렴이 안 되는? 왜냐면 교수님 말대로 그 기업 구글이나 삼성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 소비자 사서쓰미들은 요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소비자인데 요즘에 돈을 벌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써야 되는 마음을 이제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간사한 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떨 때 보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얘가 정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진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냄비 근성 막 이런 거 너무 가끔 보면은 정말 사람들 너무 비이성적이다. 정말 특히나 여자들 무슨 뭐 누가 하나 달고 나왔다 하면 다 그거 사야 되고 그냥 그냥 어딘가에 뭐 하나 이미지 띄워놓으면 그냥 그걸 다 그거 다 매진돼 버리고 그거 사람 마음을 너무 잘 또 어른들은 건강식품 건강 반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이들 제 옆에서 보니까 또 그런 분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마음을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마음 도둑이란 말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비유죠. 그래서 양심이 마음을 걸러내는 틀이랑 양심이랑 자체가 요즘엔 체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촘촘하지 못하는 너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소비 논리랑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돼. 결국 제도라기보다는 네. 제도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 그 피해를 이제 입은 세대니까 예. 해석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사람이 중요해.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그 해석을 하는 그 사회의 수준, 민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 첫 볼 수 있다 알았잖아요. 사람 수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실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관리들, 정치인들, 이 사람다운 사람을 나라다운 나라는 사람다운 사람을 쓸 때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올 때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잖아요. 우리 박근혜 태극기 집회 때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충심이라는 건 알지만은 그 충심을 반성해봐야 돼.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충심하고 있는가? 진리에 충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살아온 어떤 배경 또는 지역 또는 뭐 어떤 세대 논리 이런 건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적응을 할 수 없어. 이 세대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경우 우리 반성해야 돼. 왜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는가? 공론회장으로 나오세요. 과연 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미 이런 같이 가는 큰 틀을 만드는데 실패한 거야. 세대 간 격차, 빈부격차 이런 이 수많은 격차를 적절히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모순은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이거를 잘 절충하니 필요하다.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만 돼도 소통만 잘 돼도 문제는 좀 많이 줄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휴머니즘이랑 휴머니티즘이랑 뭐가 달라요? 휴머니즘은 보통 우리가 이제 번역을 못하고 쓰기도 했는데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휴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지만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은 man이에요. man이라는 건 이제 animal 할 때 man하고 연결되는데 살아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근데 human은 후무스에서 왔는데 그거는 창조신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또는 창조신화가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민간 쿠라신화 이런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민족이든 신화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 거의 동서양 비슷한 게 있어.
흙으로 만들어. 예전에는 뭘 빚는다고 그러면은 나무거나 흙이건 둘 중에 하나죠, 뭐. 근데 나무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좀 사람의 진료로 삼기에 수준이 떨어져. 원재료로서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많이 되게 써요. 이제 흙으로 빚어진 것, 이것이 휴먼의 뜻이야. 그럼 몸이라는 관점이 강조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푸시케, 영혼이라고 불렀던 거야. 스피리투스. 훅 불어넣으면은 갑자기 깨어가지고 이제 목적을 스스로 정해가지고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움직이는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휴먼이란 말 속에 집어넣었어. 원래는 흙덩어리란 뜻인데 흙덩어리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신과 대비됐을 때는 너는 그냥 진흙덩어리야. 네 수준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얘가. 신은 immortal, 불사, 죽지 않는 자, 죽을 수 없는 자. 네 수준을 알아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휴먼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인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휴머니테리언이라든지 휴머니티즘 할 때는 에이 사람이 왜 그 흙덩어리야. 혹시 흙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고귀한 흙덩어리야. 그래서 사람 다음이란 쪽으로 이걸 옮겨 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정의한 거죠. 우리 더 이상 휴먼 수준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한 단계 더 형이상학적으로 발전시켜 놓고 문화예술, 정치, 이런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한데 아울러 쓰고 있는 거죠. 좀 더 고급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고 나머지 질문들은 뭐 그냥 쭉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